이번에 정부가 전세금을 신탁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가장 조금 특이 사항이고, 이게 지금 정부가 인식하는 전세 시장에 대한 뷰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뭐냐면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맡아둬야 되는 돈. 그런데 이거를 맡아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굴려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전세 사기, 전세 사고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정부 관계자들이든 뭐 고위 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통장에 잘 쟁여놔야 될 돈을 굴리다니 이래서 사고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묶어두자.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 이자가 2%인데 은행 이자 2.5% 받고 너무 작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챙겨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신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신탁에다가 전국에 있는 임대인들 전세금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로 수익을 쫙 내주면 어떨까? 이번에 코스피에 반 투자해도 70%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성과를 보여주면은 이 기금이 단단해지겠지? 그래서 이걸 쫙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전세가 뭐 역전세가 나든 아니면 시장이 뭔가 붕괴를 하더라도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가 돼도 전세금이 다 이제 신탁의 계좌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부 입장, 임차인 입장이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왜 쓰죠? 전세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1번, 대출을 안 해줘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은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대출 안 받고 전세를 끼면은 뭐 4억이나 5억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일종의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을 쟁여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돈에 전세라는 대출을 껴가지고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이게 1번이죠. 두 번째, 이자 내는 게 부담돼서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대출을 막 6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은 한 달에 막 한 30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장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근데 이 집을 갖고는 싶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나는 어차피 한 6년 뒤에는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미리 지금 이 가격에 사놓고 열심히 좀 살다 보면 나중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먼저 선제적 매수를 하려는데 당장 집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거주하고 싶은 전세입자를 맞추고 당신이 이 집을 사용하세요. 저는 대신에 이자를 안 내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여기도 어차피 내가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예금에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원래 나는 현금이 3억밖에 없는데 전세금 5억 끼고 8억짜리를 사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자금이 어딘가에 쟁여져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유자금은 누가 있죠? 매도자한테 가죠. 그 돈은 다 매도자 통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한테 기금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임대인들한테 전세 기금을 만든다? 그런 거는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이 왜 나왔지?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왜 이런 상품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부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2번,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뭐랄까요? 전세 뭐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또 괜찮잖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자. 라는 식으로 뭐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걸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기본적으로 전세를 받아가지고 예금에 넣어놓고 예금이자 2.5%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죠.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작동할 수 없는 논리다. 저는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임대인이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탁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는 뭐예요? 처음에는 희망자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탁을 굴립니다. 그 다음에 신탁이 잘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강제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죠. 대부분의 임대인을 어떤 규제를 하는 거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그냥 선택이었어요. 선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의무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증보험도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하던 16년 전에는 보증보험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긴 있었는데 정말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아니면 완전 노인분들, 도저히 뭐 어떤 경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조금씩 받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생겨요. 그리고 나서
보증보험이라는 게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원래는 없었던 개념인데 이 보증료 30만 원 누가 낼 건데 이 40만 원 누가 낼 건데 라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역적이 됐죠. 국민적 역적이 됐습니다. 야, 그럼 너네는 보증보험도 안 들어주고 뭐 하냐? 라고 하면서 보증보험을 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건데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인데 그 보험료를 대납을 하라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증보험료를 내야 돼요. 거기다 뭐 부기등기라고 해서 내가 임대사업자랍니다라는 거를 등기부에다가 또 인장을 하나 또 박아놔야 됩니다. 법무사 돈 내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죠. 할 게 지금 너무 많아.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전세 자금을 희망자에 한해서 신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신탁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의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비아파트 시장 또 붕괴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서워지는 거지. 이제 그 다주택을 한다는 거가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에 전월세는 또다시 없어질 것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정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계속돼요. 계속되니까 점점 더 시장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유럽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김없이 임대차 시장이 이미 붕괴해가지고 막 그 임대인들한테 그 100대 1로 면접 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막 독일 같은 데 가면은 그 임대용 월세집을 구하려고 막 100대 1 경쟁을 붙는다잖아요. 막 임대료 통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막 무한으로 주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들이 집을 안 내놔요. 이게 전세나 월세 이런 거를 줄 수가 없는 거 너무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는 몇 명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막 100명씩 몰려가지고 내가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한 거를 임대인들이 평가해가지고 그래요 뭐 들어와서 사시고요. 여기 들어오는 대신에 뭐 하나 뭐 망가뜨리면 그냥 뭐 다 아웃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엄청 불공정 계약 같은 거를 막 써야 돼. 안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 다행이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그 임대업은 또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수십조일 수도 있죠. 수십조를 투자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임대 주택들을 엄청나게 매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관리하거든요. 기업이 다주택자가 되면요 협상력이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그냥 노부부가 한 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랑 무슨 주식회사가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가지고 이 대규모 임대 사업을 하는 거랑 협상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이쪽이 더 안정된 어떤 임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이 개개인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법인을 통제하는 건 쉽죠. 근데 법인은 반대로 가격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통제. 그래서 내가 막 2,0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0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공실률이 얼마고 임대 전환율이 지금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 마케팅 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자, 저희는 월세를 한 15만 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일부러 공시를 좀 늘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공시를 두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일반 노부부는 공시를 두면 자기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싸게라도 주거든요. 근데 법인들은 일부러 안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단기 월세만 돌릴 수도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로 돌릴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협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 법인이 하면 행복한 세상이 오고 개인들 다주택자들이 하면은 다 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또 꼬입니다. 저는 또 꼬인다고 생각해요. 핵불장인가요? 핵불장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그 막 노원이나 지금 뭐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막 뜨겁습니다. 지금 뜨거운 동네들이 많고 동대문도 지금 꽤 지금 뜨겁고 은평도 최근에 좀 가보니까 있어요. 좀 있고 뭐 지금 성남, 구성남 다시 장난 아니고 수지 지금 뭐 난리 나 있고 매물이 아예 없고 이러거든요. 다시 또 시작됐어요.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다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매수 수요가 10, 15 대책으로 잠깐 눌려 있었던 거지. 이게 뭐 아예 난 집 안 사야겠다. 집 안 사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연말보다는 연초에 뭔가를 합니다. 연초에 헬스장도 한 번 더 등록을 하고 연초에 괜히 그냥 뭐 해도 한번 보러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면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새해에는 새해 해 뜨는 거 보러 가거든요. 새해 해 뜨는 거 본다고 뭔가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냥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뭘 하고 싶죠. 그러면은 뭔가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뭡니까? 집입니다.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우리가 6월 달에 전세가 만기네. 우리 어떡하지 여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번 전세 시세 한번 알아볼까? 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가 2억이 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규제를 더 하려고 하겠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규제 말고는 딱히 뭘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든 더 막아가지고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게 하고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 살게 하고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들어오지 말라.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나가라. 뭐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길은 두 갈래밖에 없어요. 공급을 쫙 늘리면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책으로 가가지고 이 집값을 좀 잡는 방향이 있고 공급 확대책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수요 억제로 가가지고 잡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공급 확대책만 쓰지 수요 억제책을 안 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호주가 집값이 엄청 오른 거 아세요? 호주가 올림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주가 전반적으로 대륙이잖아요. 호주는 대륙이고 인구도 거의 다 동부에 몰려 살고 동부 해안가에만 살거든요. 사막이 너무 많고 못 쓰는 땅도 많은데 인구 밀도는 급격하게 낮죠. 근데 몰려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있고 또 외곽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호주도 돈을 또 잘 버는 나라잖아요. 워낙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호주의 또 유동성도 늘어나면서 호주 집값이 많이 올라서 멜버른인가 어떻게 했냐면은 용적률 다 풀어버렸습니다. 용적률 다 풀고 다시 그냥 공급 확대로 갑니다. 뭐 지금 뭐 브리즈번도 뭐 엄청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도 거기에 사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해서 막 대출을 막고 뭐 다주택을 규제하고 뭐 취득세를 막 중과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급을 더 하는 거야. 있는 거 더 뭐 부셔서 새로 짓게 하고 뭐 외곽에다 더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의 자율에 맡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잡았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다. 공급을 확 늘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죠. 수요가 몰려? 그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공급을 많이 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남아도니까 가격이 또 폭락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쭉 빠지니까 업자들 다 망하고 업자들 망하니까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집값 빠질 때는 빠진다고 공급 안 하고 집값 오를 때는 오른다고 공급 안 하고 다 공급을 안 합니다. 공급을 안 하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또 수요 억제로 막으면 답이 있는가. 결국에 이제 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시한폭탄은 언젠가 또 터지거든요.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는 방향이 정부가 말하는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30대 뭐 결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LTV를 저는 90%까지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90% 정도 열어주고 물론 이제 DSR을 봐야 되겠지만 고소득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자기가 이제 안정되게 이제 거주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 걱정이 이사 걱정보다 나아.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자 걱정이 이사 걱정보다 낫습니다. 그럼 이자 걱정을 좀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돼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LTV를 90%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리면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데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에서 14위 사이에 있는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나머지 나라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해요. 자, LTV를 한 80%, 90%까지 풀어주고요. 노르웨이 이런 데는 막 105%까지 풀어주고요. 일본도 막 100%까지 풀어줄 겁니다. 거의 100%, 105%까지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책 자금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아니 젊은 세대가 집을 얻어서
직장과 집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지 뭔가 미래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을 대출을 계속 막아. LTV를 막 40%로 막아요. 뭐 2억으로 막아. 고소득 저자산가들은 집을 아예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니까 계속 불안하잖아.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니 난 이제 이 불안을 그만하고 본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뭐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뭘 해서라도 이 집값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대출을 많이 해주고 고정금리로 딱 박아놓으면 그거를 이자를 낼 수 있냐 없냐를 걱정하는 거는 집값 올라갈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내 직장은 정해져 있고 내 월급은 뻔한데 고정금리로 얼마를 막아놓으면 내가 여기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만 안 잘리면 나는 지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들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아니 어떻게 가계대출이 그렇게 높은데 이걸 해줘요? 여러분들 사실 가계대출은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체율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대출 연체율은 극도로 낮은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극도로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거의 재산의 7, 80%를 넣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동산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체를 안 합니다. 이거 날리면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어떻게든 연체를 안 하고 잘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연체할 것 같이 너무 무리한 대출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맨날 무슨 뭐 영끌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만 막 유튜브에서 듣다 보니까 영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죠. 실제로 은행 가면 대출 해주지도 않지만 거꾸로 한번 내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 친구가 만약에 50명이야. 그 50명 중에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집이 10억인데 뭐 사채 끌어다가 뭐 9억 5천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 건너 누가 그렇게 해서 망했다더라 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무슨 오픈 채팅방에 있어. 대다수 그 영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KB 부동산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논문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영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 DSR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은행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자 얼마인지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월급이 500이야. 근데 이자를 700 내는 거에 사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영끌이 문제가 됐냐? 과거에는요. 이 금리 폭등이 4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모기지 대출을 나가는 거, 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대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담보금리는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변동을 썼었습니다. 한 7, 80%가 변동이었고요. 은행에서도 고정금리를 안 해줬어요. 받고 싶어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40년 만에 금리가 한번 폭주를 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이자 200 내는 거에 사인을 했는데 이자가 400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영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22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고정대출,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이 70%가 넘어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영끌을 했다고 한들 과거 같은 금리가 급등이 와도 충격파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 지금 대출 받았던 분들은 다 대부분 고정금리로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정금리는 직장을 잘리지만 않으면, 갑자기 집에 무슨 큰 병 걸리는 사람이 나오지만 않으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진 나라가 된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고정금리를 제도를 많이 제공을 하면, 특히 이제 젊은 세대한테 제공을 하면 나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걸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극도로 불안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살짝만 어긋나도 집값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값이 폭주하면은 청년 세대들의 그 박탈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최소한 내가 어디에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라면 집값 오를 수 있어. 강남 오를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 집도 조금 오르면 그래 뭐 내가 저 정도 돈이 없었는데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본업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사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청년 세대고
우리 영식이는 이제 막 2살인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 라는 그냥 막연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대출 안 해줘. 뭐 전세 대출만 해줘. 뭐 집 살려고 그러면 다 막아놨어.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집은 못 사고 있어요. 하루하루 불안하죠. 근데 수요와 공급이 한번 딱 빠그러지니까 갑자기 집값이 튀기 시작하는데 강남만 오를 때는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 사야지. 뭐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 딱 때렸을 때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출 안 해주는데 집값이 올라가죠?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산다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아요. 왜? 우리 애가 집을 마련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루하루 불안해. 우리 애들 집 사야 되는데 하는데 부모님이 봐도 여기는 안 올라갈 것 같던 그 도시 외곽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애들이 갑자기 이제 명절 때 찾아오죠. 와가지고 이런데 집 안 사도 돼? 나 진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내 집. 보통 부모님들은 집에 대출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집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집에 대출이 없어. 대출 어떻게든 갚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시면서 대출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집에 대출이 극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영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이러다가 진짜 뭐 난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울고 옆에 며느리는 이제 막 그냥 손 모으고 그냥 막 너무 죄송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집 담보로 빌려주는 거야. 집 담보로. 또 한 2억, 3억 빌려줍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못 해준다 하면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집 사고. 그게 주거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바뀌는 이유도 있어요. 이걸 정치나 뭐 이런 거를 너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되게 반감이 많으세요. 되게 반감이 많고 대출은 해주면 안 되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또 늘리는 것도 좀 그렇고 딱히 해결 방법은 없지만 하여간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치에서도. 정치권이 그런 걸 눈치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면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브를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조금 바꿨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영향은 줬다. 그래도 제가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도 좀 올리고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소유권의 개념을 좀 아셔가지고 집 사고 뭐 이제 주거 안정되고 했던 분들을 그나마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정부 정책까지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 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결국에 자기한테 어떤 큰 피해로 다가올 때까지는 안 바뀌어요.